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운전 관련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자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운전 관련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그런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자리, 택시 운전원입니다. 아마도 운전 관련 일자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흔하게 떠올리실 수 있는 일자리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관련 일자리들은 젊은이들이 잘 안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자리로서 참여하기가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운전 관련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5단계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10년 전후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운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구인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택시 운전 일자리의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역시나 일을 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택시회사, 법인 택시회사에는 기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한 나이 정년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운전 관련 일자리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64.6세고요. 서울시에서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많은 일자리이기도 하죠. 일단 긴 노동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입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택시 운전의 단점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것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워낙 특이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인관계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안고 일을 하시게 되죠. 입직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택시 운전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별도로 합격을 하셔야 되죠. 택시기사의 초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이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 택시는 300만 원 전후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법인 택시는 200에서 250 전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할 점은 택시 기준금의 문제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예전에는 산학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학금 제도가 택시 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1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고민이 남죠. 왜냐하면 택시 기준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택시 기준금은 법인 택시들이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 월급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제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업적 수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없어질 운명이다 보니까 결국 한 10여 년 정도 자신의 직업 수명을 예측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택시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버스 운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 운전원은
운전 쪽의 일자리 중에서도 상당히 선망되는 일자리에 속합니다. 물론 어떤 버스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될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이건 시내버스 노선 설정권은 시에서 갖고 버스 회사는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수익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받지만 적자분이 생기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선을 잘 되는 노선이라고 계속 운영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야말로 근무 환경이 좀 낮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급여 수준도 역시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버스 운전은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버스 운전 일자리의 장단점을 좀 볼까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과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버스 운전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통상 62세, 63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촉탁직으로 재연장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입직의 조건은 택시기사와 좀 유사한데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 버스기사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다 보니까 버스 운전 경력을 1년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구인 공고입니다. 이 구인 공고에 보시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이 나와 있죠. 통상 버스들은 반드시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마을버스에서 시작해서 시내버스를 거쳐서 고속버스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조금 더 이런 쪽이 낫다라는 것이겠죠. 통상 5년 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취업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임 수준은 2024년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호봉이 38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월급을 보면 2024년에 523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지 않은 연봉이죠.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경우 400 전후가 얘기가 나오고요. 민영제는 350 전후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을버스는 이와 비교했을 때 250에서 300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그에 비해 고속버스는 5, 6천 정도 연봉 얘기가 나옵니다. 유의할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라면 10여 년 정도의 직업 수명 내에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직과 배달입니다. 일반 배송직 같은 경우에는 물품 납품이나 일부 영업까지 담당을 하는데요. 주로 제조업체, 식품업체 이런 곳들에서 실제로 이런 포지션을 구하게 되고요. 흔히 1톤 탑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경력이 없으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실 가능성도 높고요. 좀 경험이 붙거나 하시면 월 300 수준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요즘 택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택배 얘기 나올 때 아마 연관 검색어로 과로사 같은 것도 뜰 텐데요. 택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땡땡맨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월 수입을 한 300 전후 정도 번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택배기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7천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죠.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숨은 비용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 소속이 아닌 경우는 사실 상습적 과로 유발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계약상은 주 5일 계약이지만 상황이나 수입에 대한 기대로 주 6일, 주 7일 근무가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 건당 800에서 1,000원 정도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일을 못하면 수입도 아예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계속 압박감을 느끼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이크 배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바이크 배달의 가장 전성기는 코로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문 건수가 약 20%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벌면 한 500 정도까지도 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장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고 경력이 쌓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이 아마도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무시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력이 쌓인다면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일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자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용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비용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이쪽도 택배와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일을 받고 자영업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의 평균 수입은 300 전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